허리를 안긴 레베카는 폭풍과 같은 힘에 의해 번쩍 들려 침대에 눕혀졌다. 잠깐 사이에 아랫도리가 드러난 그녀는 참새처럼 가녀린 자기의 몸뚱이를 내린구는 거대한 그의 몸짓에 까무러칠 것 같은 정신을 가다듬느라 기를 써야 했다. 그녀는 참기 어려운 고통과 함께 몽롱한 쾌감에 잠겨들며 흐르는 피에 젖은 그물 침대에서 땀으로 비범벅이 된 육체의 늪을 헤쳐나오며 자기가 거듭 태어나고 있음을 신에게 감사드렸다. 그들은 사흘 뒤 5시 미사를 택해 결혼식을 올렸다. 하루 전날 호세 아르카디오는 피에트로 크레스피를 찾아갔다. 그는 하프를 가르치고 있던 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나는 레베카와 결혼할 거야. 피에트로 크레스피는 하얗게 질려 하프를 한 학생에게 맡기고는 수업을 끝내버렸다. 악기와 태엽 달린 장난감들이 가득 찬 가게에 두 사람만이 남았을 때 피에트로 크레스피가 말했다. 레베카는 당신 누이 동생이지 않소. 그런 건 상관 안 해. 호세 아르카디오의 대답이었다. 피에트로는 라벤더 향기가 나는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건 옳지 않아요. 자연의 섭리에도 벗어나는 일이고 법에도 어긋나는 일이요. 호세 아르카디오는 말보다도 창백한 그의 안색이 더욱 못마땅했다. 그따위 섭리며 법도가 무슨 상관이야? 나는 다만 앞으로 레베카 앞에 얼씬거리지 말라고 경고를 하러 왔을 뿐이야. 그는 피에트로 크레스피가 눈물을 흘리자 딱하다는 듯이 말했다. 우리 가족이 그렇게도 좋다면 아마란타는 어때? 니카노르 신부는 일요일 설교에서 호세 아르카디오와 레베카는 단순히 오빠와 동생 사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혔다. 그러나 우르슬라는 그들이 도리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며 극도로 화가 나서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성당에서 돌아오는 그들에게 다시는 집 부근에 얼씬하지도 말라고 명령했다. 우르슬라에게 있어 그들은 이제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들은 하는 수 없이 공동묘지 맞은편에 있는 집에 대들어 살림을 차렸으나 세간이라고는 호세 아르카디오가 사용하던 그물 침대뿐이었다. 결혼식을 올린 날 밤 레베카는 신발 속에 들어있던 정갈에게 발을 물렸다. 그녀는 도끼운으로 혀가 굳어버렸지만 그것이 그들의 신혼 첫날 밤의 정분을 방해하지는 못했다. 이웃 사람들은 하룻밤에 8번, 낮잠 시간에만 3번이나 잠을 깨우는 외침 소리에 놀라 그들의 불타는 정열이 죽은 사람들까지 깨우는 불행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해야 할 지경이었다. 그들 두 사람을 걱정하는 사람은 오직 아우렐리아노 뿐이었다. 그는 그들에게 약간의 가구를 마련해 주었으며 얼마간의 생활비도 보태주었다. 호세 아르카디오는 차츰 마음을 가다듬고 집 부근에 버려진 땅을 일구기 시작했다. 한편 아마란타는 그토록 갈망하던 미래가 현실로 다가와 있었지만 레베카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은 여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자기가 겪게 된 이 수치를 만회할 수 있을까 고심하던 피에트로 크레스피는 우르슬라의 청을 받아들여
매주 화요일 점심 식사를 함께하러 부엔디아의 집에 들르곤 했다. 그는 처음의 충격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었다. 그는 아직까지도 그 집 식구들에 대한 경의의 표시로 검은 리본이 달린 모자를 쓰고 다녔으며 우르슬라에 대한 호감을 나타내기 위하여 포르투갈산 정어리, 터키의 장미 마멀레이드, 그리고 아름다운 마닐라 숄 등의 선물을 가져왔다. 아마란타 역시 그를 친절하게 맞아 주었다. 그녀는 그가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눈치 빠르게 알아내 그의 이름의 첫 글자를 수놓은 손수건을 선물하기도 했다. 그는 화요일에 점심이 끝나면 아마란타가 뜨개질하는 곁에 앉아 즐거운 표정으로 얘기를 나누었다. 아마란타를 어린아이로만 취급해오던 피에트로 크레스피는 자주 드나드는 동안 그녀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게 되었다. 성격이 좀 과격하기는 했지만 세상살이의 이치를 그런대로 잘 터득하고 있었고 이외로 부드러운 마음씨까지 지니고 있었다. 어느 화요일 그렇게 되리라고 누구나가 기대하고 있던 바대로 피에트로 크레스피는 아마란타에게 결혼 신청을 했다. 아마란타는 그 얘기를 듣고서도 뜨개질하는 손놀림을 멈추지 않은 채 귓볼을 달아오르게 한 수줍음이 가시자 어른스러운 침착한 어조로 말했다. 좋아요, 크레스피. 하지만 지금의 마음이 확실한 것인가를 좀 더 지켜보는 게 좋겠어요. 서두른다고 좋은 일은 아닐 테니까요. 우르슬라의 기분도 개운치는 않았다. 그녀는 나름대로 피에트로 크리스피가 쓸만한 남자라고 여기고는 있었지만 레베카와의 약혼을 오래 끌어왔던 그가 이번에 새로 마음먹은 일이 과연 도덕적인 차원에서 옳은 것인지 아닌지를 쉽게 판단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와 같은 의문을 품지 않았으므로 우르슬라는 그의 청혼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했다. 그러나 집안의 기둥격인 아우렐리오노가 애매한 말을 내뱉어 그녀의 결정을 다시금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의 말은 이러했다. 지금은 결혼 같은 일에 마음을 쓸 때가 아니에요. 몇 달이 지나서야 우르슬라는 그 말뜻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것은 결혼을 포함한 전쟁 이외의 모든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예감이 깃든 진지한 심정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총살대 앞에 서는 순간까지도 자신을 돌이킬 수 없는 운명 속으로 몰아간 연속된 우연의 작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지는 못했다. 레메디우스의 죽음은 그에게 예상했던 것만큼의 절망감을 심어주지는 않았다. 그것은 차라리 절망감이라기보다는 여자를 체념하고 살 때와 같은 감정이었다. 수동적이며 고독감에 휩싸여 있던 욕구가 서서히 분노로 바뀌어가는 것과 휩싸였다. 그는 다시 작업에 열중하게 되었지만 장인과의 도미노 게임은 습관처럼 계속했다. 상을 당한 뒤 고요함이 감도는 집에서 두 사람은 점점 두터운 정을 키워나갔다. 재혼을 하지 그러나 아우렐리아노. 나한테는 아직도 딸이 6이나 있으니 그 중에서 골라보게나. 장인은 그에게 권했다. 선거가 있던 날 밤 평소 자주 드나들던 도청에 다녀온 돈 아폴리나르 모스코테는 자유파가 전쟁을 일으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을 가져왔다. 그 당시
아우렐리아노는 자유파와 보수파의 차이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장인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어야만 했다. 그는 자유파가 나쁜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설명했다. 신부들을 처형하고 이혼 제도를 지지하며 서자에게 적자와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고 중앙 집권적인 정권을 붕괴시키고 나라를 분열시키는 연방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반면에 보수파는 신으로부터 그 권위를 인정받아 공공질서와 가정의 도덕성을 지키려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다. 그들은 기독교 신앙과 권위를 수호하고 지방자치회로 나라가 분열되는 것을 방지하려 애쓰고 있다는 것이었다. 인도적인 감정에 공감을 느끼던 아우렐리아노는 개인적으로 서자들의 권리까지도 인정하려는 자유파의 주장에 호감이 갔으나 실체가 없는 이념에 매달려 극단적으로 전쟁까지 불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지 않았다. 그는 정치에 대한 관심이 없는 마을에서 상사가 지휘하는 장총으로 무장된 군인을 6명씩 동원하여 선거를 치르려는 발상을 부질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군인들은 도착하자마자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사냥도구와 부엌칼을 압수한 뒤 보수파 이름의 투표용지와 자유파 이름의 투표용지를 21살이 넘는 남자들에게 배부했다. 선거가 있기 하루 전날 밤 돈 아폴리나르 모스코테는 술의 판매와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3명 이상 모이는 집회를 금지하는 포고령을 직접 낭독했다. 투표는 별 탈 없이 진행되었다. 일요일 오전 8시에 6명의 군인들의 호위 속에 목재 투표함이 광장으로 운반되었다. 아우렐리아노가 장인과 함께 2번 투표하는 사람이 없나 하고 하루 종일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는 완전히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실시되었다. 오후 4시가 되자 광장에 북이 울려 투표의 종료를 알렸고 모스코테는 봉인된 투표함에 직접 서명을 했다. 그날 밤 아우렐리아노와 도미노 게임을 하던 모스코테는 상사를 시켜 투표함을 열도록 했다. 투표함에는 보수파인 빨간표와 자유파인 파란표가 엇비슷한 수로 들어있었다. 그러나 상사는 빨간표를 10장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파란표로 대체시켜버렸다. 새로 봉인된 투표함은 날이 밝자마자 도청으로 보내졌다. 자유파들이 전쟁을 일으킬 만하군요. 보수파가 파란색입니다. 빨간색이 자유파고요. 아우렐리아노의 말에 돈 아폴리나르 모스코테는 도미노패에서 눈도 떼지 않고 대답했다. 투표용지를 바꿔치기 했다고 그러는 모양인데 빨간 표를 몇 장 남겨뒀으니 별 의심은 받지 않을 거야. 아우렐리아노는 야당이 선거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제가 만약 자유파의 일원이었다면 이 투표용지 사건만으로도 전쟁을 일으켰을 겁니다. 그의 말에 장인은 안경 너머로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군. 아우렐리아노, 자네가 비록 내 사이라 하더라도 만약 자유파였다면 투표용지를 바꿔치기 하는 장면을 볼 수 없었을 거야. 사실 마을 사람들이 격분한 것은 개표 결과보다는 군인들이 무기와 칼 따위를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여자들이 때를 지어 아우렐리아노에게 올려 장인에게 얘기하여 부엌칼을 돌려주게 하라고 요구했다. 돈 아폴리나라 모스코테는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전제를 달고서 압수된 물건들이 자유파가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증거물로 제시되기 위해 군인들에 의해 탕부로 보내주었음을 알려주었다.
그의 억지스러운 말에 아우렐리아노는 깜짝 놀랐다. 그는 이 일에 대하여 비밀을 지키고는 있었지만 어느 날 밤 우연히 헤르넬도 마르케스와 마그니 비스바르가 다른 친구들과 칼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그에게 자유파인지 보수파인지를 물어왔다. 아우렐리아노는 주저하지 않고 말했다. 만일 나에게 어느 한쪽을 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의당 자유파를 택하겠어. 보수파 놈들은 모두 나쁜 놈들이니까. 다음 날 그는 아픈 곳이 없으면서도 친구들의 권유에 따라 간장의 이상을 진찰한다는 거짓 핑계를 대고 알레리오 노구에라 의사를 찾아갔다. 알레리오 노구에라는 몇 해 전에 아무 맛도 없는 알약 상자 하나와 못은 다른 못을 끌어당긴다라는 이상한 의료표를 내세우며 마콘도에 왔었다. 그는 사실 돌팔이 의사였다. 의사로 가져간 그의 순박한 얼굴의 이면에는 과거 5년 동안 쇠사슬에 묶여 감옥살이를 하는 동안 생긴 발목의 상처를 목이 긴 장화로 감추고 있는 한 테러리스트의 실체가 담겨 있었다. 연방주의자들이 일으킨 첫 번째 반란에서 포로가 된 그는 그가 이 세상에서 가장 혐오하는 신부복으로 변장을 하고서야 겨우 쿠라카오로 도망칠 수 있었다. 그는 오랜 망명 생활을 하는 동안 카리브해 전역으로부터 쿠라카오로 모여드는 망명객들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은 뒤에 설탕 덩어리에 불과한 알약과 위조한 라이프치히 대학의 졸업장 하나를 지니고 밀수업자의 배를 빌려 타고 남몰래 리오 하차에 나타났다. 그러나 너무 실망한 나머지 그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망명자들이 하나같이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하고 화약창고라고 말하던 연방주의자들의 열정은 싸늘히 식어버린 환상으로만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참담한 좌절감에 빠진 그는 여생을 조용히 보낼 생각으로 가짜 의사로 변장을 하고 마콘도로 숨어들었다. 그는 광장 한쪽에 위치한 빈 병이 가득 찬 조그만 방을 얻어 난치병에 걸려 온갖 치료를 해왔음에도 효용을 얻지 못한 자포자기 상태의 환자들이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찾아오는 덕에 설탕 덩어리를 팔아 몇 해 동안 연명을 해왔던 것이다. 돈 아폴리나르 모스코테가 상징적인 지도자에 머물고 있을 때에 그의 혁명가로서의 본능은 잠자고 있었다. 그는 과거의 추억이나 반추하고 천식과 씨름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가 선거가 가까워오자 그의 정부에 대한 반역 의지에 불이 붙었다. 그는 아직 정치에 대해 무지한 마을 청년들을 포섭해 선동을 했다. 돈 아폴리나르 모스코테는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었으나 투표 때 빨간 표가 예상외로 많이 나왔던 것도 사실 그의 선동이 주요한 때문이었다. 그는 선거라는 제도가 새빨간 엉터리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 젊은이들에게 빨간 표를 투표하라고 했던 것이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강조했다.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오직 하나, 바로 폭력이다. 아우렐리아노의 친구들은 대부분 보수파 세력을 전복시키려는 계획에 가담하고 있었지만 그는 배제되고 있었다. 그것은 장인인 모스코테와의 관계와 그의 고독하고 소심한 성격 때문에 그들 패거리의 일원이 되기에는 적합치 않다고 판단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랬으므로 그가 정치적 견해를 밝힐 수 있었던 것도 우연의 소산이었다. 사실
그가 아프지도 않은 몸의 진찰을 핑계로 의사를 찾아가려는 생각도 다분히 호기심에 의한 것이었다. 사방에 거미줄이 쳐지고 소독 냄새가 가득한 골방에서 그가 마주한 사람은 숨 쉴 때마다 허파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를 내는 지저분한 이구아나 도마뱀처럼 생긴 산이었다. 의사는 아무 말도 없는 그를 다짜고짜 창 옆으로 데리고 가서 눈꺼풀을 뒤집어 보았다. 아우렐리아노는 이곳으로 오기 전에 지시받은 대로 손가락으로 아랫배를 꾹꾹 누르며 말했다. 아픈 곳은 거기가 아닙니다. 여기가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자 알리리오 노구에라 의사는 햇살이 너무 강하게 들이친다며 창문을 닫고는 보스파들을 제거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애국적인 행동이 되는가를 간단히 설명했다. 며칠 동안 아우렐리아노는 우도 주머니에 알약이 담긴 작은 약병을 넣고 다녔다. 그는 2시간마다 3알의 알약을 손바닥에 꺼내 한 입에 털어놓고는 혓바닥으로 녹여 먹었다. 돈 아폴리나르 모스코테는 돌팔이 의사의 처방에 따른 그를 비웃었다. 반면에 그는 음모에 가담한 사람들로부터 동지의 한 사람임을 인정받게 되었다. 마을 개척자들의 자손들은 거의 모두 같은 패에 가담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행동이 따르게 될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의사로부터 비밀을 전해 듣게 된 아우렐리아노는 앞으로 전개될 음모가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계획을 듣고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그는 비록 보수파 정권의 타도를 불가피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고는 있었지만 그 계획은 소름 끼치는 것이었다. 의사는 암살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의 생각은 개개인의 암살을 전국적으로 확대시켜 어린아이를 포함한 모든 보수파들의 가족을 몰살하는 것이었다. 그 대상에는 돈 아폴리나르 모스코테와 그의 6딸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당신은 자유주의자라고 할 수 없소. 단지 사람 백정일 따름이오. 아우렐리아노는 침착한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약병을 돌려받아야겠군. 의사 역시 차분하게 대꾸했다. 이로부터 반년이 지났을 무렵 아우렐리아노는 자기에 대한 의사의 평가를 듣게 되었다. 그는 소극적이고 행동력이 부족하며 고독한 감상주의자로 낙인 찍혀 있었다. 그들은 아우렐리아노에 의해 그들의 정체가 탄로날까봐 계속 그를 감시했다. 아우렐리아노는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고 그들을 안심시켰다. 그는 입을 다물고는 있었지만 그들이 모스코테 가족을 암살하러 찾아간 날 밤 그가 문 앞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암살을 막으려는 아우렐리아노의 결의가 확고한 것을 확인하고서 그들은 계획을 단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무렵 우르술라가 그에게 피에트로 크레스피와 아마란타의 결혼에 대한 의견을 물어왔다. 그는 지금은 그까짓 일을 생각할 때가 아니라고 대답했다. 일주일 전부터 그는 권총을 구입해 품속에 지니고 다녔다. 그는 은밀히 친구들의 동태를 감시했다. 오후가 되면 차츰 살림살이를 갖추어 사는 모양이 갖춰지고 있는 호세 아르카디오와 레베카를 찾아가 커피를 마셨고 7시가 지나면 장인과 도미노 게임을 즐겼다. 그는 점심때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미 건장한 체격으로 성장해 어른 티가 나는 아르카디오가 다가올 전쟁에 매우 흥분해 있음을 알았다. 아르카디오는 이제 갓 말을 배우기 시작한 아이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학생들이 함께 다니는 학교에서도 자유주의 열풍이 불고 있다는 것을 얘기했다. 학생들은 니카노르 신부를 총살하고 성당을 학교로 만들어야 하며 자유연애를 허용해야 한다는 식의 들뜬 얘기에 휩싸였다. 아우렐리아노는 아르카디오를 진정시키며 때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마침내 12월 초순의 어느 날 우르술라가 허둥지둥 작업실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소리쳤다. 전쟁이 일어났어. 그러나 실제로는 전쟁은 석 달 전에 발발했었다. 전국에 걸쳐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돈 아폴리나르 모스코테는 이 사실을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계엄군이 마콘드를 점령하기 위해 들이닥칠 때까지 아내에게조차 알리고 있지 않았다. 계엄군은 새벽을 틈타 노새가 끄는 2대의 대포를 앞세우고 소리도 없이 들어와 학교에 사령부를 설치했다. 오후 6시 이후로는 통행금지가 실시되었다. 집집마다 철저한 가택 수색이 실시되었고 이번에는 괭이와 쟁기 등 농기구까지 압수했다. 그들은 알리디오 누구에라 의사를 체포하여 광장의 나무에 결박하고는 재판도 거치지 않은 채 총살시켜버렸다. 니카노르 신부는 공중으로 떠오르는 기적을 보여 군중들을 매혹시키려다 군인들이 휘두른 총 개머리판에 맞아 머리가 터졌다. 자유주의로의 열망은 순식간에 가라앉았으며 공포의 침묵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아우렐리아노는 창백한 얼굴에 속마음을 알아볼 수 없는 태도로 장인과 도미노 게임만을 계속했다. 시장이라는 직책 이외에 지역 사령관이라는 직위가 부여되었지만 돈 아폴리나르 모스코테는 실권 없는 허수아비에 불과했다. 치안 유지를 명목으로 내세워 매일같이 공추를 지시하는 대위가 실질적인 권한을 쥐고 있었다. 미친 개에 물린 어느 여인은 대위가 거느린 군인들에게 강제로 연행되어 거리 한복판에서 총 개머리판에 맞아 죽었다. 계엄군에게 마을이 점령당한 지 2주일이 되는 일요일에 아우렐리아노는 헤리넬도 마르케스의 집으로 찾아와 블랙 커피를 한 잔 달라고 차분하게 말했다. 부엌에 그들 둘만이 남게 되었을 때 아우렐리아노는 지금껏 볼 수 없던 위험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모두들 준비하라고 하게. 이제 전쟁을 시작할 때가 되었어. 마르케스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무기도 없이? 그의 말에 아우렐리아노가 즉시 대답했다. 놈들 것을 빼앗는 거야. 밤이 으슥한 화요일에 식탁용 나이프와 나를 세운 쇠붙이로 무장을 한 나이 30 미만의 청년 21명은 아우렐리아노의 지휘 아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기습작전을 감행하여 계엄 사령부를 점령하고 무기를 빼앗은 다음 미친 개에 물린 여인을 살해한 4명의 군인과 지휘관인 대위를 강장에서 처형했다. 그날 밤 총성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아르카디오가 새 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반란군 중에 결혼한 사람들은 아내들에게 집안일을 맡기고 짧은 작별 인사 속에 마을을 떠났다. 그들은 최근에 알려진 소식에 따라 마나우레로 진격 중인 혁명군 총사령관 빅토리오 메디나 장군의 부대와 합류할 생각이었다. 공포로부터 해방된 마을 사람들의 환송을 받으며
그들은 길을 재촉했다. 떠나기 전에 아우렐리아노는 옷장에 숨겨둔 돈 아폴리나르 모스코테를 나오게 한 뒤 말했다. 걱정 마세요, 장인어른. 새 정부는 장인과 가족들의 안전을 보장할 겁니다. 돈 아폴리나르 모스코테는 장화를 신고 총을 어깨에 둘러맨 이 반란군이 밤 9시까지 자기와 도미노 게임을 하던 사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었다. 아우렐리아노, 이건 미친 짓이야. 그가 소리쳤고 아우렐리아노는 대답했다. 이건 결코 미친 짓이 아닙니다. 전쟁이지요. 앞으로 저를 아우렐리아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이제 저는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입니다.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은 32차례에 걸쳐 반란을 꾀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그는 그 사이에 17명의 여자를 사귀었으며 그들에게서 하나씩 17명의 아들을 낳았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가장 큰 아이가 35살이 되던 해에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룻밤 사이에 암살되고 말았다. 그는 적으로부터 14차례나 암살의 표적이 되었고 73차례의 기습 공격을 당했으며 한 번의 총사령의 위기를 벗어나기도 했다. 그는 말 한 마리를 단숨에 죽일 수 있는 양의 스트리크닌을 탄 커피를 마시고도 살아남았다. 그는 대통령이 수여한 무공훈장을 거절하기도 했다. 그는 전국을 지배하는 혁명군의 총사령관이 되어 정부가 가장 두려워할 인물이 되었으나 결코 사진만은 찍으려 하지 않았다. 종전 후 정부에서 지급하려는 연금도 거절했으며 마콘도의 은세공 작업실에서 직접 만든 물고기 모양의 황금 장식품을 팔아 생활했다. 그는 전투 때마다 앞장서서 부하들을 지휘했지만 그가 입은 상처라고는 20년 동안의 내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네르란디아 협정에 서명을 한 뒤 스스로가 자신에게 입힌 상처뿐이었다. 그는 그때 원쪽으로 자기 가슴을 겨냥해 방아쇠를 당겼으나 총알이 급소를 피해 등을 관통해 버렸던 것이다. 기나긴 시간 동안 엄청난 시련을 겪어낸 그에게 부여된 것은 오직 하나, 마콘도의 거리 중에 한 곳이 그의 이름으로 불리워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늙어 죽는 순간까지도 빅토리와 메디나 장군과 합류하기 위하여 21병의 병사를 이끌고 마을을 떠날 때만 해도 이처럼 질곡의 세월이 그의 앞에 가려놓여 있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었다고 말했다. 마콘도를 네게 맡기마. 좋은 여건으로 마을을 내게 남겨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우리는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때까지 마을을 잘 유지시켜 발전시키기 바란다. 떠나기에 앞서 그가 아르카디오에게 남긴 말은 이것이 전부였다. 아르카디오는 그가 남긴 충고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그는 메르키아데스의 장서를 들고 있는 그림을 보면서 어깨에 원수의 견장이 달린 군복을 만들어 입고 총살된 대위가 차고 다니던 금술이 달린 군도를 허리에 찼다. 그는 마을 입구에 두 대의 대포를 설치하고 젊은이들을 선동하여 그의 이념을 따르게 했으며 외부 사람들에게 마콘도는 난공불락의 막강한 요새라는 인상을 심어주려고 했다. 그러나 그의 계산은 역효과를 내고 있었다. 10달 동안이나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하던 정보군은 지레 겁을 먹고 엄청난 군대를 끌고 쳐들어왔기 때문에
박건도는 불과 반 시간도 지체가지 못하고 항복을 해야 했다. 박건도에 대한 지휘권을 갖게 된 아르카디오는 첫날부터 포고령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는 어떤 생각이 머리에 떠오를 때마다 포고령을 내렸기 때문에 어떤 날은 하루에 4번이나 명령을 내린 적도 있었다. 18살 이상의 남자는 병역의 의무를 치러야 한다는 법률이 제정되었고 오후 6시 이후에는 거리를 배회하는 가축은 징발되었으며 모든 성인 남자들은 팔에 붉은 한장을 차고 다니도록 했다. 그는 니카노로 신부를 사제간에 연금했고 자회파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한 경우 이외에는 어떤 미사도 올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종도 올리지 못하도록 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명령을 어겼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광장에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총살 연습용 사격 훈련을 시켰다. 처음에 사람들은 그의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들은 아직 어린 학생들이 어른들 흉내를 내느라 기고만장해 있을 정도로 해석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르카디오가 카타리노의 술집에 들어섰을 때 악단의 트럼펫 주자가 그를 환영하는 의미에서 팡파레를 울리자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폭소를 터뜨렸다. 그러자 아르카디오는 즉시 그에 대한 모독죄를 적용해 그 악사를 총살시켜버렸다. 그리고 그의 처사에 항의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체포해 발에 족쇄를 채워 학교 교실에 가둔 다음 빵과 물만을 주었다. 너는 살인자야. 아우렐리아노가 이 사실을 안다면 너를 당장 총살시키고 말 거야.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내가 가장 기뻐할 거야. 우르슬라는 그가 가혹한 일을 저지를 때마다 길길이 뛰었다. 그러나 그녀의 호통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아르카디오는 사소한 일에도 과격한 반응을 보여 마침내 마콘도 역사상 가장 잔인한 지배자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언젠가 다시 판도가 바뀌면 저들은 따끔한 맛을 보게 될 거야. 지금 이게 자유파가 얘기하던 낙원이란 말인가? 돈 아폴리나르 모스코테의 불평이 아르카디오에게 전해졌다. 그는 경비대를 끌고 와 가구를 부수고 딸들에게 매질을 한 뒤 모스코테를 체포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우르슬라가 격분하여 폴타르를 친한 채찍을 휘두르며 마을을 가로질러 사령부 마당에 들었었을 때 아르카디오는 돈 아폴리나르 모스코테를 총살대에 세워놓고 직접 발포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내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하니? 우르슬라는 고함을 지르며 아르카디오가 미처 피할 틈도 주지 않고 채찍으로 마구 휘어쳤다. 네 살인마야. 어디 발표 명령을 내려봐. 그리고 나도 죽이려무나. 너 같은 못된 놈을 낳은 죄인이니 말이다. 너 같은 악마의 어미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수 있도록 나도 죽이란 말이야. 우르슬라는 악을 쓰며 사정없이 채찍을 휘둘렀다. 그녀의 채찍에 쫓겨 뒷마당으로 도망친 아르카디오는 구석에 갇혀 달팽이처럼 몸을 도사렸다. 돈 아폴리나르 모스코테는 사격 연습을 하느라 갈기갈기 찢어진 없어진 허수아비 대신 기둥만 남아있는 총살대에 묶여 정신을 잃고 있었다.